오후 2시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씨 빚 5천만 원. 이제 아들들이 갚아야죠. 채권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쳐. 장례식장인데. 조문객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형제는 창피함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1억 2천만 원을 드렸어. 7대 3이 맞아.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형? 돈 때문에 형제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준호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공평함 때문이야. 내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잖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아버지 곁을 지켰다고요. 준호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해. 나는 1억 2천만 원의 증거가 있어. 판결이 내려졌고 형이 이겼습니다. 과연 이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복도마다 풍기는 묵은 냄새. 이곳 3층에 박성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8, 한때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던 박성호는 은퇴 후 작은 음식점을 차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장사는 되지 않았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지금 박성호는 좁은 방 안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했던 그 손은 이제 힘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는 둘째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올해 48, 택시 운전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수발과 빚 독촉 전화를 받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박성호는 가끔 신음을 내뱉었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형 준호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씨 계십니까? 대출금 연체 200만 원 즉시 입금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기다려달라고요? 벌써 석 달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재산 압류 절차 시작합니다. 제발 조금만요. 제가 택시 운전해서 모으고 있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상대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 더요? 그동안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통씩 걸려오는 독촉 전화였습니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심지어 개인 채권자까지
민수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빚쟁이들 전화만 받아도 하루가 지옥 같아. 그래도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병원에서는 큰아들 준호가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올해 50살 내과 전문의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준호는 겉보기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은 준호를 믿고 찾아왔고 직원들은 원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병원을 개업하면서 받은 대출금만 3억이 넘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 할부금, 직원 월급, 임대료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환자가 많이 와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준호는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행 통장과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였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은 화려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어. 아버지 문제까지 떠안으라니 동생이랑 알아서 하라지. 준호는 아버지 생각을 하면 복잡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을 대주신 것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빚진 것처럼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준호도 지금 자기 인생이 벅찼습니다. 병원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빚까지 떠안으라는 건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병원 좀 와줘. 숨소리가 이상해. 바빠. 나중에 가지. 형, 제발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의사인 형이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사정이 있어. 병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택시나 몰면 되지만 나는 직원들 월급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환자들 진료도 해야 하고. 그래도 아버지잖아. 형은 의사잖아. 아버지 일은 내가 더 잘 알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 응급실 데려가든지 해. 응급실 가면 돈이 또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도 힘들어. 준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물론 준호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걷는 젊은 부부, 장을 본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나오는 직장인.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평범함조차 사치였습니다.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형과의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민수의 일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성호의 거친 숨소리와
민수의 깊은 한숨소리.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빚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과연 나아지실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전화, 아버지의 신음소리, 형의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전부였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이미 빚의 그림자가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박성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벽 4시 민수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목 안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전화야? 형 아버지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준호는 차를 몰고 서울 변두리로 달려왔습니다. 아파트 3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호는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준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장례식장 알아봐야겠다.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먼저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울기만 하면 뭐가 해결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언제나 이렇게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슬픔조차 효율적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으로 근처 장례식장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습니다. 빈소는 오전 10시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구석진 작은 빈소, 낡은 국화 화환 몇 개,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민수는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옛 회사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할머니 두어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성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말년에는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빚 때문에 창피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낯선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유족분들 계십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아들입니다만 누구십니까? 대신금융 채권 담당입니다. 박성호 씨 빚 5천만 원. 이제 아들들이 갚아야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장례식장인데 예의가 없으시네요. 채권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의요?
석 달 넘게 연락 안 받던 분들이 예의를 말하십니까? 돌아가셨으니 이제 상속인들이 책임지셔야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쳐.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이든 어디든 돈은 받아야죠.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속 포기요? 그럼 아버지 재산도 다 포기하셔야죠. 혹시 숨겨둔 재산 없으십니까?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민수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전세였고 통장에는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명함을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연락 주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절차 시작합니다. 채권자들이 나간 뒤 빈소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속 포기하자.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상속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 법적으로 그래. 그럼 아버지가 남긴 것도 다 포기하는 거잖아. 남긴 게 뭐가 있어? 빚밖에 없잖아.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포기해버리는 게 옳은 걸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현실을 봐. 우리가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너는 택시 운전으로 한 달에 얼마 버니? 나도 병원 대출 갚느라 여유 없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뭐?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자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빈소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에서 박성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빈소에는 민수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밥, 식은 국, 아무도 먹지 않을 밥이었습니다. 민수는 술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께 올릴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술이 엎질러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군.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라니. 준호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으로서, 형으로서 냉정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지만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빈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빚이라는 무게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혼자 낡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흔적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신발, 먼지 쌓인 책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손을 멈추고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 화를 내던 아버지, 힘들어하던 아버지. 민수는 안방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벽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낡은 금고였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작은 금고였지만 묵직했습니다. 표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낡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금고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금고였습니다. 민수는 여러 숫자를 눌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민수 자신의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형 준호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큰아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대부분 빈 문서였습니다. 차용증, 대출 계약서, 독촉장.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두툼한 종이였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토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외곽 1000평의 땅. 그런데 명의가 민수 자신이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일자는 1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민수 몰래 땅을 사서 민수 명의로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왜?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형이 아닌 민수 이름으로 땅을 남겼을까요? 형은 의사였고 민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였을까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형, 아버지 집 정리하다가 금고를 찾았어. 금고? 뭐가 들어있는데? 땅 등기권리증이 나왔어. 여주에 1000평짜리 땅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내 이름으로? 응. 나도 처음 알았어. 아버지가 10년 전에 내 명의로 해놓으신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형은 분명 오해할 것입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땅을 받으려고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시간 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고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읽는 준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형. 방금 금고를 열고 알았다고. 몰랐다고? 10년 동안 내 명의로 땅이 있는데 몰랐다고? 정말이야. 아버지가 내 도장을 가지고 계셨나 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준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보니 아버지가 너만 챙겼군. 평생 내가 더 도왔는데. 형,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야? 의대 등록금, 병원 개업 자금까지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그걸 다 갚는다고 지금까지 고생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너한테만 땅을 남긴 거잖아.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버지 옆에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자기가 희생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형, 나도 평생 아버지 곁에서 살았어. 형은 강남에서 잘 살았지만 나는 여기서 매일 빚쟁이들 전화 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땅을 받은 거야? 보상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고. 나는 정말 몰랐어.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등기권리증을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몰랐다면 이제라도 공평하게 나누자. 그 땅 팔아서 반반 나누는 거야. 형, 잠깐만. 일단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부터 해보자. 아버지가 왜 내 명의로 해놓으셨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 생각할 것도 없어. 돈으로 나누면 되잖아.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여주 외곽 지역의 땅값을 검색했습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00평이면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원이면 반으로 나눠서 5천만 원씩. 괜찮은 금액이네. 형, 그 땅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함부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나도 병원 대출 갚아야 해. 너도 돈 필요하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수에게도 돈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땅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리는 게 옳은 걸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그 땅 보러 가자. 직접 확인하고 팔지 말지 결정하자. 알았어, 형.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등기권리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형제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편지라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문서와 등기권리증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었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씨앗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준호는 여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했고 민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과 야산이 나타났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준호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멀리 야산이 보였고 주변에는 낡은 농가 몇 채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땅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1000평이라고? 형편없는데. 민수도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 같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땅이 평당 10만 원이나 할까? 5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민수와 준호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신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땅인데 확인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박성호 씨 아들분들이시구먼. 박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땅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땅 말인가요? 박 씨가 10년 전쯤 샀죠. 그때는 개발 얘기가 있어서 땅값이 좀 올랐었는데 결국 개발은 없던 일이 됐어요. 그 뒤로 땅값이 떨어졌죠. 게다가 박 씨가 빚 때문에 이 땅을 넘길 뻔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이 땅까지 찾아왔었어요. 박 씨가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덕분에 간신히 지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땅이 원래는 박 씨 것이었다는 걸. 준호는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 땅은 빚쟁이들 눈을 피하려고 명의를 바꾼 거였단 말입니까? 그런 것 같더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니까 빚쟁이들도 손을 못 댔죠. 박 씨가 꾀를 쓴 거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믿어서 땅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하려고 위장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꼼수를 쓴 거군.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살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박 씨도 힘드셨을 겁니다. 노인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잡초들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아버지가 너를 특별히 챙긴 게 아니야. 그냥 빚을 피하려고 내 이름을 쓴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믿고 따랐는데 결국 아버지는 민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소송을 걸면 이 땅도 날아갈 수 있어. 위장이전이라는 게 밝혀지면 법원에서 채권자들 손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자. 빨리 현금화해서 나누는 게 최선이야. 형,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아버지가 10년 동안 지킨 땅이야.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유? 빚 도망치려고 한 거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민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형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피하려고 땅을 민수 명의로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준호는 부동산 앱을 열어 근처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소가 있네. 거기 가서 시세 확인하고 매물로 내자. 형,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하긴. 시간 끌다가 빚쟁이들한테 빼앗기는 것보다 낫잖아. 준호는 민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땅을 10년 동안 지켰습니다. 빚쟁이들의 손에서 지켜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재산을 지키려는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마을 안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토지 매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중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등기권리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땅 팔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중개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주 외곽 땅이네요. 요즘 이쪽은 거래가 거의 없어서 시세가 낮습니다. 평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1000평이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 수 있나요? 금매로 내면 몇 주 안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좀 애매한 위치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준호가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때? 매물로 내자.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 말대로 빚쟁이들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매물로 내자.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서류를 맡기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팔리면 반반 나누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그렇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택시를 몰며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신호등, 경적 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민수는 무심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땅을 민수 명의로 해놓았을까요? 정말 빚을 피하려는 것뿐이었을까요? 민수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득 여주 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주 외곽 개발 계획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떴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여주 외곽 신도시 재개발 확정. 주민 설명회 다음 주 개최. 민수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주시가 외곽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 주거,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신도시였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에 아버지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땅값은 최소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평당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000평이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 황금 땅이 된 것입니다. 민수는 급히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형, 큰일 났어. 여주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어. 뭐? 지금 뉴스 나왔어. 신도시 개발 확정됐대. 우리 땅값이 10배 이상 뛸 거래.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해? 정말로? 응. 지금 기사 보고 있어. 개발 예정 지역 지도에 우리 땅이 표시되어 있어. 준호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황금 땅이잖아. 민수야, 너 혼자 먹으려 했구나.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형? 아까부터 땅 팔지 말자고 한 게 다 계획이었구나. 너는 이미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지? 아니야, 형. 나도 방금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왜 그렇게 땅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너 혼자 다 차지할 속셈이었지.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방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형, 맹세코 나는 몰랐어. 진짜야. 내가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 어쨌든 그 땅은 반반 나누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당연히 나눠야지.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민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형제가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금고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빈 문서들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내 이름으로 땅을 돌려놓은 건 너를 믿어서가 아니었다. 빚쟁이들 눈을 피하려고 한 것이었어. 결국 마지막까지 내 등에 짐을 얹은 셈이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평생 가족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너희 형제를 힘들게만 만들었어. 준호에게도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다. 아버지는 실패한 아버지였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아버지는 너희 형제를 사랑했어.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긴 땅이 형제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편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에 대한 무력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준호는 원장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반으로 나누면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이면 병원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병원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흥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땅을 나눠줄까요? 땅은 민수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 민수 소유였습니다. 민수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 다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초조해졌습니다. 민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배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땅이 원래 아버지 것이었다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형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법만 믿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메모하며 잤습니다. 형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무게가 형제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우편물을 뜯어보았습니다. 소장이었습니다. 준호가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여주 땅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준호는 땅이 원래 아버지 것이었고 상속 재산이므로 형제가 반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고소한 것입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받았습니다. 왜 전화해? 형,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을 걸다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깨끗하잖아. 너도 변호사 선임해. 형, 우리 형제잖아. 법정에서 싸우자는 거야? 형제라고 해서 불공평한 건 안 돼. 그 땅은 원래 아버지 것이었어. 상속 재산이야. 당연히 나도 권리가 있어.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땅을 팔자고 했잖아. 그때는 1억짜리 땅이라고 빨리 처분하자고 했으면서 지금은 10억짜리 땅이 되니까 반 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야? 그래, 맞아. 10억 원이면 얘기가 다르지. 너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나는 안 그래. 나는 형을 믿었어. 준호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믿음? 그런 걸로 세상이 돌아가면 좋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법대로 하자. 준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만이 민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도 재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빚이 10억 원짜리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아파트에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였고 한 명은 채권자였습니다. 박민수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신금융 법률 대리인입니다. 박성호 씨 빚 5천만 원에 대해 얘기 좀 하죠.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생전에 여주 땅을 귀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죠. 사해행위요? 네. 법적으로 채권자는 이런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땅은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제 땅이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까?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호 씨가 빚을 진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거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두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십시오. 합의할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들이 나간 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과의 소송도 모자라 이제 채권자들까지 나선 것입니다. 땅은 민수 명의였지만 법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로 판정되면 땅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수도 준호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형제를 갈라놓고 채권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지 말아라. 아버지의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땅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동생과 합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빨리 땅을 처분하고 나누는 게 최선입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합의하려면 소송을 취하해야 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갈등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민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두 형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권자들 소송 얘기 들었어? 응. 저들이 이기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알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합의하자. 땅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반반 나누자. 민수는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형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우리 이러지 말자. 아버지가 보면 슬퍼하실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됐는걸. 두 형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 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주 토지 소유권 분쟁건과 채권 변제권을 함께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생전에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주 토지를 아들 박민수 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입니다. 우리는 해당 토지를 채권 변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토지 명의 이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제 도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사해행위는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은 명백합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동생을 상대로 소유권 분할을 청구하셨는데 채권자 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그 부분은 동생과 의견이 같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버지 빚은 먼저 갚는 게 맞습니다. 채권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매각해서
채권 5천만 원과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형제가 나누는 방향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민수와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자 측도 동의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채권 변제 부분은 합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 가치가 약 10억 원으로 추정되니 채권 변제 후 9억 5천만 원 정도가 남겠네요. 이제 형제 간 분배 비율을 논의하겠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동등 분할이 아닌 7대 3 비율을 제안합니다. 민수가 놀라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7대 3요? 형이 7, 내가 3이라는 말입니까? 준호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버지 박성호 씨에게 의대 등록금으로 약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된 이후 아버지께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음식점 개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통장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이 어려워졌을 때 추가로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많은 돈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로 8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여기 영수증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5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합계를 보면 음식점 자금 7천만 원, 병원비 800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합계 1억 1,800만 원입니다. 박준호 씨는 아버지께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드렸습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이 이렇게 많은 돈을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대 등록금을 받은 게 빚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갚으려고 노력했어. 아버지 음식점 망했을 때도 내가 돈 댔고 병원비도 내가 냈어. 매달 생활비도 보냈고.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살며 간병했습니다. 그 노동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하면 훨씬 큽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주장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한다 해도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민수 씨가 아버지와 함께 산 기간은 약 3년입니다. 계산하면 7,20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1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박민수 씨의 간병 가치는 7,200만 원입니다. 차이가 4,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7대 3분할이 합당합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온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준비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매일 아버지 곁에서 빚쟁이들 전화 받고 병수발 들고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때 곁에 있었어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해. 나는 1억 2천만 원의 증거가 있어. 너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지금도 병원 대출 3억 원을 갚고 있어. 아내와 아이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집 대출도 있어. 너는 혼자 사니까 돈이 덜 들잖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 내가 혼자 사는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결혼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다고요.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를 탓하지 마.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특별기업은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7대3은 다소 과도합니다. 6대4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1억 2천만 원을 증명했습니다. 7대3이 맞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정말 이러려고 법정까지 온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야. 공평함 때문이야. 내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잖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는 동의 못해요. 반반 나누는 게 맞아요. 준호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하자. 나는 증거가 충분해. 너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에 판사님께서 판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법정에서 보자. 나는 질 생각 없어.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 판결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낡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렸습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대 박민수 소유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주 토지에 대한 형제 간 분배 비율 분쟁입니다. 원고 박준호는 7대 3분할을 주장했고 피고 박민수는 5대 5분할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토지는 먼저 채권자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6대 4 비율로 형제가 나눕니다. 박준호가 6, 박민수가 4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이 이긴 것입니다. 완전히 7대 3은 아니었지만 형이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박준호가 주장한 특별기여부는 인정되나 박민수의 간병 기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대 3이 아닌 6대 4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이제 남이었습니다. 민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형제가 법정까지 오다니
너희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한숨을 쉬며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가 복도 끝에서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이 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지 말아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형과 원수가 됐어요.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을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며칠 뒤 토지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금방 팔렸습니다. 가격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채권자에게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돈은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6대 4로 나누면 준호는 5억 4천2백만 원, 민수는 3억 2천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형을 잃은 대가였습니다. 민수는 택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강남을 지나가다가 준호의 병원 앞을 지났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저 안에 있을 것입니다. 환자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준호도 힘들었습니다. 돈을 받아 병원 대출을 갚았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던 동생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받은 돈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려던 것과 비슷한 음식점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파는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음식점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인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형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차린 곳이구나. 민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어떻게 여길?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어. 아버지 이름으로 지었더라. 민수의 식당 이름은 성운의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민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형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형 앞에 앉았습니다. 형, 제가 원망하지 않아요.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니에요. 형이 아버지한테 많이 드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어. 민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돈은 잃어도 형제는 잃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민수야, 술 한잔 할래?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형. 두 형제는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전부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민수는 그 메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형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천천히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0억을 얻어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